그럼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후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직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의 회장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최가폰 교수님이십니다. 최가폰 교수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업 원장을 역임하셨고, 품질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 다음에 현재는 교수로 직임하고 계십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EU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왜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업분들께서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이 오셨네요. 저는 이 탄소하고 ESG에 조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국제 표준화 기구에 참석을 하면서 이 탄소, 그다음에 ESG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현재 국제 표준과 또 국제 적합성 평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는 2020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개건 교수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라고 그러죠. 전기전자 분야에서 적합성 평가 인증 제도를 국제 인증 제도를 만드는데 이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우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서 이 분야에 지금 같이 인볼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얘기는 이 CBAM이 왜 굉장히 그렇게 핫 이슈가 되고 우리가 EU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이제 CBAM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 시간 다음에 또 우리 차제도 센터장께서 또 구체적인 CBAM의 실행 계획이 있고, 제가 강의를 한 이후에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고 실제로 디지털로 이 CBAM이라든가 또 이 LCA라든가 그래서 탄소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검증을 어떻게 디지털로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세 개의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디지털로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EU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해가는지,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CBAM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책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BAM의 배경, 왜 CBAM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느냐, 탄생 배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CBAM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응 전략, 그리고 CBAM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관계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U의 정책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국제표준화 기구를 참여를 하고 정부 정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직장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잘리지 않으려면 UT가 두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살아남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흐름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 GX예요. 그러니까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큰 도도한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게 뭐냐? 에너지를 보면은 에너지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성장할 거다. 경제가 성장할 거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20년에 78억인데 2030년에 한 85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에너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인구가 성장할 때 개인들이 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냐면 에너지를 공부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수요로 나눠요. 에너지는 산업에서 3분의 1,
산업 활동하는데.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뭐죠? 그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서 3분의 1. 그리고 가정이나 빌딩이나 개인이 쓰고 있는 게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개인 인구가 늘어나면 에너지가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3분의 1 쓰고 있는 교통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쓰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는 줄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는 또 인구 성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수요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에너지 원료가 화석 연료라는 거예요. 화석 연료.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고갈의 문제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에너지를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 반드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갈되는 에너지를 고갈되지 않게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시키고 그 화석 연료를 쓰게 나오면 에미션, 이 온실가스를 저감을 시키고 기후 변화를 막느냐 하는 것이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생산과 수요가 그렇게 나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자. 그게 우리가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는 거가 바로 저기 핵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생산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 활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게 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요 장표를 한 장으로 했지만 현재 모든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배수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하느냐.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한 장의 도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 기후변화 시대에 요구되는 화석연료를 줄여나가면서 그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을 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GX, 요거 한 장의 도표를 머릿속에 딱 기어 넣으시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기획을 할 때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에너지란 게 뭐냐? 신에너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또 이렇게 있어요. 신에너지, 우리 신재생 그러는데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죠.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한 번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에서 생산을 하면은 생산하면 뭐가 생기냐? 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생산이 돼요. 그럼 전기 에너지로 생산이 되는데 전기 에너지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첫째가 뭐냐? 전기 에너지의 특성은 첫째는 한번 생산을 하면 생산과 동시에 전기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없어지는 이 전기 에너지 때문에 심야 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수 발전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쓴 거를 좀 없어지지 않게 전략해 놓을 수가 없을까? 그게 ESS예요. 배터리를 써서 전기를 저장해 놓자. 그래놓고 쓰자 하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생산 지역하고 소비하는 지역에 다르다는 거죠. 전기를 만약에 울산에서 생산했다. 그럼 여기 창원이나 부산에서 쓴다. 쓰는 지역하고 생산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하는 지역에서 쓰는 지역으로 전력 계통을 이용해서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과정에서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 그 전력 계통의 80 내지 90%가 전력 계통에서 사고가 나니 이거를 보내지 않고 사용되는 그 지역에서 바로 생산해서 쓸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무조건 공장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에 전기를 무조건 보냈어요. 그래서 쓰고 남는 전기를 다시 돌려서 그걸 모아서 팔 수는 없을까? 이런 개념이 도입되는 게 태양광. 태양광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보냈는데 그러지 않고 태양광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쓰다가 남는 거 다시 한전에 보내서 팔 수도 있는 이런 전력 계통의 시스템이 이 세 가지의 전기의 특성 때문에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에너지의 정책들이 다양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러면 UN 같은 게 UN이 국제기구잖아요. 그럼 UN에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다 보니까 탄소가 발생하고 탄소가 발생하면 기후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오래 살아남을 거냐? 지속 가능의 경영의 문제가 UN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류가 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ESG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코노믹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코노믹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이 경제에 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에 관한 관점을 내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해서 17가지의 지속 가능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경제에는 4가지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사회 ES죠. 소셜 측면에서는 여기 또 했으면 모든 것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자. 이제 가난은 싫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는 없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관한 데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 유지, 그래서 8가지의 목표를 세웠어요. 이 사회 분야에서. 그래서 하나하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이 사회의 팩타가 8가지의 팩타를 정해서 요거를 지키면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 거버넌스, 조직을 다루는 데는 어떤 거버넌스 측면, 환경 측면은 없겠느냐?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또 자료를 제시하는 거죠. 4가지 관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이 해양이라든가 산림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등등해서 요게 해군 이걸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서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팩타들을 유엔이 설정해 놓고 이거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엔이 설정한 17가지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설정했고 이거를 달성하자. 이 흐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큰 흐름입니다.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흐름은 뭐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흐름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어.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냐? 아날로그라고 하는 그 기능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걸 4C라고 그러는데 컨슈머,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컴포넌트. 그러니까 가전제품, 컴퓨터 제품, 통신 제품,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죠. 하나로 통합돼서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되는 사회에 우리가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오래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급속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새로운 동력이 뭐죠? 그렇죠. 새로운 동력이 AI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핵심이 AI예요. AI를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뭘 해야죠?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 C밤도 마찬가지고 탄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데이터는 컬렉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센서가 필요해요. 센서는 뭐 어떤 센서가 있냐? 그 센서에는 물리 센서, 화학 센서, 생물학 센서, 그다음에 SNS와 같은 사회 관계망에서 우리가 자료를 센싱해서 자료를 모아야 돼요.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뭐죠? 보이스 피싱 할 때도 여러분의 음성을 다 모아놨다가 AI를 공부시켜서 여러분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아요. 데이터 때문에 그 데이터. 그러면 AI를 똑똑한 AI가 되고 나면 데이터가 모아지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 새로운 논문을 써서 정말 똑똑한 AI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경망 계통처럼 AI가 생각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알고리즘 수학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중국, 이스라엘이에요. 중국이 AI에 관련된 논문 2016년 기준으로 해서 43%라고 하는 AI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중국 사람이 쓰고 있어요. 중국 또는 중국계 계통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알고리즘이 만들었으면 제품화 시켜야 돼요. 그 대체화 시키는 게 뭐죠?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어디에다가 중국에다 뭘 주지 마라.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기술을 주지 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중국이 알고리즘을 쓰지만 반도체는 못 만드는 거예요. 첨단 반도체.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일기 시대에 두 가지를 금지했잖아요. 뭐였어요?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주지 마라. 반도체 장비를 팔지 마라. 그 다음에 바이든 시대에 뭘 했어요? 바이든이 한국에 왔어요. 청와대 안 갔어요.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G4, 이게 반도체포,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자, 4차 산업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제조업에 이게 접목이 돼요, 제조업에. 이게 제조업에 접목되면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3D 프린터, 모든 우리 AI 관련된 제조업에 이 AI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비스업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에 접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서비스업이 접목되면 스마트 뭐라고 그래요? 헬스. 우리 집에 접목되면 뭐래요? 스마트 홈. 그렇죠? 우리 공장에 되면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 되면 스마트 시티.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면 IoT.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IoT. 뭐로 연결하죠? 5G로 연결해요. 5G. 5G라는 것은 5세대 통신 방식인데 세 가지 특성이 있죠. 뭐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번째는 굉장히 대용량. 세 번째는 지연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 세 가지 특성을 갖는 게 5G예요. 그래서 한국이 5G 화웨이 통신 기기를 쓰니까 미국이 쓰면 안 됐다. 왜? 안보를 이유로 거기에 통신을 하고 있을 때 안보에 관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쓰지 마라. 그렇게 못 쓰게 해서 우방국가에. 그러나 속내는 뭐겠어요? 4차 산업혁명의 커넥티드 시대가 되게 되면 5G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 이거를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견제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통신 장비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며 살겠다고 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한 가지. 두 번째, AI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4차 산업에서 서바이벌 할 거냐.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제가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잖아요. 갈 때마다 이거 논의해요. 국제 표준화를 앞으로는 전부 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종이 사가지고 규격 보잖아요. 그 규격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규격서를 가지고 종이로 페이퍼를 사실 때가 지나고 이제는 전부 다 컴퓨터 콘텐츠로 모든 규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OSD. 그렇죠? 이거 뭐냐, 온라인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OSD로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인증을 하고 있는, 제가 인증위원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죠. 한국 대표로. 그게 바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죠. 이 사회담에서 GX에 관한 문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현재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세요. 중국 인구가 13억이에요. 13억.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일본 인구가 얼마예요?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13억의 인구가 다 못 살아도 10%만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중국은 13억 다 잘 살 필요가 없어. 그 중에 10%만 잘 살면 일본의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을 만큼 큰 시장이죠. 미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2억 5천, 2억 6천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다 잘 살 필요도 없어. 20%만 잘 살면 미국의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얼마죠? 4억 8천이에요. 4억 8천. 28개 국가에서 27개를 봤는데 27개 국가의 국민들이 모여서 4억 8천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미국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물론 아프리카도 있겠지만 큰 세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미국은 뭐죠? 미국은 완전히 시장에다 막혀놓고 시장에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안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약간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봤다가 이쪽으로 봤다요. 유럽은 27개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어요. 그게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 27개 국가들이 뭐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유럽의 의사결정기구는 4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EU 커미션의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강력한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유럽, 그러면 유럽 커미션이 집행위원회가 유럽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개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EU 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지명을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강요이사회가 있어요. 강요이사회. 이 강요이사회는 이 유럽 커미션에서 만들어진 의사를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권이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 사람들은 유럽을 대변하기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5가지 문서를 여기서 만들어내요. 이 5가지 문서. 저 5가지 문서는 오늘 우리가 유럽이 만들어내는 5가지 문서가 어떤 성격이냐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유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유럽 의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유럽의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기구가 유럽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유럽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이 강요이사회가 만드는 5가지 문서 형태. 그럼 5가지 문서 형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 regulation이에요. 규제예요. 유럽에서 규제를 만들어내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제. 그럼 CBAM이 규제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CBAM은 규제예요. regulation이에요. 그런데 이 regulation보다 좀 더 약한 게 뭐냐면 다이렉티브라고 있어요. 디렉티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것이 시험 문제 2번이에요. 3번 시험 문제예요. 그냥 디렉티브를 이해하고 있어야 유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디렉티브는 뭐냐? 그러면 디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유럽이 27개 국가예요. 그러면 27개 국가가 어떻게 하나인 국가처럼 움직이겠어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50개 주가 페더럴 거버먼트라고 해서 연방 정부가 있어서 모든 걸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27개 국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려고 그러면 하나의 무슨 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디렉티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디렉티브라는 제도는 뭐냐? 이제 1985년도에 유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부터 만들기 시작해. 1985년도에 와서 2000년도에 유럽을 통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유럽위원회에서 법도 만들고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유럽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실력도 없어요. 시간 많이 걸리지. 그 다음에 실력도 딸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디렉티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디렉티브라는 제도는 뭐냐? 에센셜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서 핵심 요구사항만을 딱 유럽이 만들어내요. 유럽위원회에서. 디렉티브로 이거 지켜. 핵심 요구사항을 딱 만들어내면 그 핵심 요구사항을 27개 회원국들이 가지고 가서 그걸 자국 법에다 반영시켜요. 법에다. 그러면 27개 국가들이 에센셜 리콰이어먼트 핵심 요구사항이 자국 법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유럽의 27개 국가들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이 된 거를 어디다 반영하냐? 하모나이제이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표준에다 반영을 해요. 표준에다 반영해서 그 표준 가지고 측정하는 제도. 이게 디렉티브 시스템이고 그렇게 하는 접근 방식을 옛날에 하는 접근 방식 올드 어프로치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뉴 어프로치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이 디렉티브하고 레귤레이션 요 두 개가 유럽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넘어가면 이제 디시전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회사나 특정 회원국이 어떻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회원국 전체적으로서는 크지는 않죠.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강제성이 없는 구속력이 없는 레코멘데이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오피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니언하고 레코멘데이션은 구속력 없는 거고 이 나머지 세 가지는 구속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유럽이 디렉티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에센셜 리퀘어먼트를 만들어내고 그 하모나이제이션 표준에다 반영시키고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CE 마크를 발급을 해서 글로벌 어프로치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무서운 게 뭐냐? 디렉티브를 안 만들어요. 디렉티브를 만들지 않고 물론 만들죠. 디렉티브보다는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럽위원회가 하나의 정부의 형태처럼 이제는 디렉티브, 회원국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유럽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국가가 돼서 강력한 통제력을 가져가고 있는 추세다. 그 추세 중에 하나가 CBAM이에요.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유럽의 정책 결정이라. 그러면 보세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거 정리를 해보면 GX라고 해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심지어는 유엔에서는 17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를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AI가 나타나서 이거를 끊임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 시켜서 기술이 촉진되고 있구나. 그거죠. 그죠?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의사결정 결정가 있구나. 자, 이 와중에 유럽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 파리 협약을 해서 파리 협약은 2015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엔 그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산업화 이전보다도 우리가 온도를 2030년까지 온도가 2도 이내로 규제할 수 없을까? 그리고 2도 이내로 하는데 1.5도를 지정을 해서 1.5 이내로 제한을 하자. 그런데 2024년도에 벌써 온도가 1.5도씩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 이제 온난화가 현실화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온난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가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구 위기의 대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뭘 만들어내죠? 이산화탄소를 화석 연료를 써서 자동차 또 뭐죠? 포설 퓨어를 가스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또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난방을 하다 보니까 화석 연료가 끊임없이 새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 그래서 기후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인간이 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구나. 문제는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탄소를 없앨까? 이 탄소를 없애려고 보니까 아까 크게 탄소를 세 가지로 나타냈죠. 하나는 뭐였었죠? 산업에서, 하나는 빌딩에서, 하나는 교통통신에서, 그리고 그걸 또 세분화시키면 발전에서, 그리고 폐기물에서. 이 발전과 폐기물 이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아니면 감축시켜 나갈까? 그 감축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아까 그 방법에 따라서 EU의 그린 딜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그린 딜의 목표는 뭐냐? 그린 딜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그게 EU의 그린 딜의 핵심 목표예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하는데 2030년도까지는 우리가 얼마까지? 1990년 대비해서 탄소를 55%까지 순 감축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유럽이 밝히는 Fit for 55 패키지예요. 그러면 2030년까지 탄소를 55% 감축할 수 있겠냐? 벌써 54% 감축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55% 감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화석 연료로 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세워서 EU가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써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관련된 법,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법,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법,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쓰는 법, 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이고 나와 있는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재생의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나와 있는 에너지를 나무를 심어서 흡수할 수 있는 그 네 가지 분야에 관련된 법을 새로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법을 다 강화를 시켰어요. 이게 바로 Fit for 55예요. 요 정책. 이 정책 중에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산화탄소를 못 쓰게 할 수 있지? 생각해내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냐면 CBAM의 도입 근거가 되는 거예요. CBAM의 도입 근거. CBAM은 뭐냐? 유럽의 그린 딜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이 도입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CBAM의 도입 근거는 알겠어요. 그럼 CBAM의 핵심적인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탄소 누출을 막자. 탄소 누출이 뭐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탄소 누출을 막자.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탄소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자. 탄소세를 부과하자. 이거예요. 1995년도까지 세계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가트 체제로, 가트 체제. 가트 체제란 건 뭐냐면 상품이 국경을 넘어가면 그것도 관세를 먹였어요. 관세를 먹여서 영내로 들어오는 제품들의 경쟁력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썼어요. 1995년도에 WTO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는 이 관세를 없애자. 관세를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기술 사양을 바꿨어요.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서 여외에서 영내로 들어오면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2024년 이후는 이제 새로운 규제가 생겨서 탄소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탄세를 관세처럼 여외로 들어오는 제품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해서 경쟁력을 맞추어주는 노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CBAM이에요. CBAM. 그래서 이 CBAM의 도입 근거는 그렇다. 그래서 이 법제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되게 디렉티브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디렉티브로 이용했는데 이 디렉티브가 이제는 레귤레이션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레귤레이션화 돼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공급망이 뭐냐면 탄소 국경 제도라고 하는 그 CBAM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저 지침은 뭐죠? 디렉티브예요, 디렉티브. 그러니까 레귤레이션보다는 좀 강화가 약한 거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 지침은 뭐냐면 이 공급망 관련해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탄소를 덜 생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 지침은 거기에 노동, 환경, 그다음에 인권 이런 거를 결합시켜서 그걸 가지고 공정한 경쟁력을 유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이나 인권이나 또는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신경을 안 쓰면 세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런 법제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탄소 가격을 조정을 해서 영내 기업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감축해 시켜 나갈까? 이게 바로 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 이건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누출이라는 거. 그러면 다시 설명되겠지만 시밤의 핵심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탄소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탄소 국경 제도의 문제점은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서 이 시밤의 문제점을 이제 찾아낸 건데 아마 이거 딴 데서 강의가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밤을 왜 연구하면서 이걸 찾아냈냐면 시밤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공평하지 않은 제도예요. 왜? EU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게 탄소세를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WTO는 뭐예요? WTO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최혜국 대우라고 그래서 자기 내국에 있는 국가에게 주는 혜택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주자는 게 WTO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EU의 영내에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줬으면 그것도 다시 다른 국가에도 혜택을 줘라. 그런데 보세요. 이 이제 시밤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밤의 면제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내부 영내에 있는 국가는 당연히 자기네들 그 ETS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여기에 있는 국가,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아이슬란드라든가 그다음에 리히텐슈타인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에게는 이걸 면제시켜 줬어요. 엄폐화하죠. 그러니까 WTO의 이것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 시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EU가 이걸 알고 그런 문제에 위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냐?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라고 그러는데 UN의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고 있어요. 시밤이. 그러니까 EU 기후변화의 기본 협약의 원칙은 뭐냐? 많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common and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공통적인 responsibility, 책임이 있고 그러나 differentiated, 차별적인 책임을 갖게 하자. 이게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자, 선진국들 보세요.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어요. 그때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개발이 안 되니까 탄소를 배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하려고 하니까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하면 세금을 물려내. 그러면 누가 손해요? 개발도상국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mmon responsibility,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는 게 무슨 정신이냐면, 야, 선진국들은 옛날에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이제 개발도상국들에게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technically,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다음에 capability, 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기후변화 협약에 좀 차별화시키자. 선진국들의 책임을 많이 지고 후발 개발국들의 책임을 좀 덜 지도록 기후변화 협약의 정신을 갖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밤이라는 건 뭐예요? 선진국이 됐건 후진국이 됐건 무조건 EU로 들어오는 제품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니 이거는 UNFCCC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잘 알겠어요. 좋아, 하자. 그런데 뭐냐? 이 카본을 카운팅하는 방법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지? 그다음 어떻게 똑같은 제품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산출해야지? 물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차센터님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죠? 네,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다음 시간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가능한 좀 스킵하고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세 가지 문제가 탄소 국경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유럽이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청배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나왔던 CBAM의 내용과 지금 개선하는 CBAM의 내용이 가만히 뜯어보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건 뭐냐? CBAM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조정되어 가고 있는 관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뭐죠? 어카운팅. 어떻게 탄소를 측정해내지? 이게 제일 어려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럼 CBAM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CBAM의 개요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탄소 루출. 탄소 루출을 방지하자는 게 핵심인 거고, 탄소 루출을 방지해서 유럽이 지향하는 EU의 그린딜을 만들어내자. 그린딜의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 Fit for 55를 우리가 달성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나라가 탄소가 감축될 것이다 하는 것이 CBAM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루출이에요. 탄소 루출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유럽은 탄소를 배출하는 정부들에게 굉장히 세금을 먹여서 탄소 정책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탄소를 굉장히 적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못 견디겠다. 탄소를 탄소 정책을 좀 완화하거나 탄소 정책이 없는 대로 생산 시설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가겠죠. 옮겨가면 유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탄소를 강화했더니 딴 데로 옮겨가서 거기서 생산해서 수입으로 들어온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여기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탄소 업체들이 탄소세를 문 것만큼 외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탄소세를 물게 하겠다. 그것이 탄소 누출 방지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탄소를 유럽 내에서 생산하면 못 사게 하니까 딴 데로 나간다. 그럼 딴 데로 나가서 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탄소 규제 정책이 약한 지역으로 이전해서 생산하는 제품을 막고, 그 다음에 또 탄소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유럽에 들어올 때에 유럽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동등한 탄소 코스트를 물도록 해주는 정책이 탄소 누출 방지 정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CBAM의 핵심입니다. CBAM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개요인데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도 탄소 국경 제도의 핵심 목표는 뭐냐?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영내 기업하고 역의 기업이 동등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계가 탈탄소화를 이룩 하겠다. 유럽은 거창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영외로 가고 다른 나라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감할 테니까 그러면 세계가 탈탄소화가 된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유럽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수출 기업이 많으시겠지만 이 CBAM이 환경 정책이에요, 무역 정책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여기에 퀘스천을 가져요. 이게 환경을 빙정한 저는 무역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환경 정책은 맞아요. 워낙은 환경 정책이죠. 탄소를 규제를 지어는. 그런데 영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역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산업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유럽이 들어오는 제품의 탄소세를 무니까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유럽의 환경을 물론 글로벌 우리가 워밍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무슨 유럽에 얼마만큼 환경에 기여하겠다고 탄소를 막 낮추겠어요. 결과는 경쟁력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유럽 수출했더니 그게 탄소세를 얻어맞아가지고 경쟁력이 무너진다. 그러면 유럽이 수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괜히 복잡하게 신고하고 탄소세를 내고 인증서를 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유럽에서 만든 거 사다가 팔겠다. 그럼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역 정책이 일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대상 품목이냐?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가지 품목이에요. 6가지 품목을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더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배출량만 탄생하지만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전력이나 비료 같은 경우는 직접
배출량 플러스 간접 배출량도 카운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CBAM 대상의 6개 품목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수출할 때 반드시 우리는 보통은 지금 HS 코드로 하잖아요. HS 코드라고 해서 하모나이즈 시스템 코드에 의해서 불가하는데 EU가 이 CBAM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CN 코드다. CN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CBAM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2003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전환기관이라고 그래서 보고서만 제출을 하고 직접적인 어떤 돈은 물어내지 않고 있지만 확정 시기인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증서도 구매를 해야 되고 보고서도 제출하는 의무가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실제로 CBAM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입업자가 이제 전환 기간 동안에는 2003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그냥 보고 의무만 있고 실제 비용은 지출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CBAM의 인증서를 구매해서 내가 탄소가 배출된 것만큼을 상세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적용 대상 품목의 상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준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서 구매는 얘기한 것처럼 EU가 이제 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 탄소를 배출한 것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배출한 탄소를 상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 인증서를 이렇게 구매해야 된다. 작년 말로 약 한 80유로가 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이 톤당 이 인증서 가격이 100불에서 150불까지 갈 것이다.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탄소의 개정안이 지금 금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이사에서 강요 이사에서 한 내용에 보면 현행은 우리가 150유로의 탁송 화물에도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계값 미만의 탄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이런 거의 품목에 대해서는 인계값 미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 인계값이라는 개념은 바꿔질 수가 있는지 현재는 50톤이에요. 50톤을 미만으로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탄소 CBAM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EU 사람들이 계산해 보고 나니까 약 90% 수입업자의 약 90% 정도가 여기에 해당 면제를 받더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가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를 얼마를 배출하냐면 99%만큼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제를 해봐야 90%만큼의 수입업자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CBAM의 영향은 그 사람들이 1%밖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99%만큼은 탄소 이 CBAM의 효력이 존재한다라고 EU가 판단해서 저런 정책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탄력성 있게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다시 탄소 개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기본값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본값은 면제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됐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변형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시스템 경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생산 공정 전체를 우리가 경계 대상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ETS를 다루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빼주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입 제품의 인증서를 80%만 구매하게 됐는데 80%는 과도하니까 50%만 구매시키겠다 등등의 내용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대응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뭐냐? 이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국내 탄소 시장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유럽이 저렇게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탄소세를 물든가 ETS 제도처럼 KETS 제도를 운영을 해서 국내 탄소 시장도 설계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규제를 우리가 좀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자 협력.
그러니까 EU하고 한국과의 탄소 협력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갖는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을 해서 EU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진을 해야 되고, 국제 협력을 우리가 강화해서 또 미국, 중국도 지금 이 CBAM과 같은 DPP와 같은 거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 국제회의에 가서 DPP와 같은 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중국도 DPP, 그러니까 상품 패스포트, 디지털 패스포트를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할 때는 녹색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산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저탄소 경제에 적응을 해야 된다. 계속 우리가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계속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경제에서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의 시설이라든가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그런 경제에 우리가 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탄소 회계 시스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정확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제도. 다음 시간에 이제 카운팅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표준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도 억세스를 잘 안 해줘요, 기업들이. 왜? 이거는 비즈니스의 컨피덴셜이다. 그 다음에 no close of information. 이거를 디스클로즈 하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스템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외부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외부 전문가는 탄소 데이터 스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흘러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인검증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탄소 감축 크레딧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게 낫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낫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외부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런 종합적인 탄소 검인증, 탄소 감축 크레딧, 그 다음에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방 데이터 교환 시스템, 그리고 DPP, CBAM, ESG, LCA, 이런 폼들을 사람이 일일이 가가지고 컨설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컨설팅 하지 않고 디지털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개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또 하나 뭐였죠?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접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여러분 솔루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 바로 곧 인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존에는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전부 다 컨설팅해서 해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디지털 솔루션으로 해결하자.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 스페이스까지 구축해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CBAM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배경과 현재 글로벌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앞에서 말하는 디지털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외국에 있는 시험 인증 기관들이 최초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을 이 시간에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을 데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